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단어는 유전과 진화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유전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유전에 관한 내용들 중에서도 오늘은 자식은 왜 부모를 닮을까? 이것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유전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그냥 얼핏 보기에는 선생님 어머니를 많이 닮았는데요. 아버지는 안 닮았냐? 선생님 손에 살이 없고 손이 좀 이렇게 생긴 편인데요. 자, 선생님 아버지의 손이 좀 많이 살이 없고 선생님 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선생님 발가락이 좀 약간 벌어진 편이거든요. 발가락이 이렇게 붙지 않고 그 벌어진 발가락도 아버지를 닮았더라고요. 자, 선생님이 닮았다고 한 그 몇 가지 쌍꺼풀, 피부색, 발가락 떨어진 거, 손가락의 모양, 이 많은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형질이라고 합니다. 형질이라는 것은 생물이 가지는 그 생물 고유의 성질이나 모양들을 말해요. 그 모양들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는 거죠. 어떤 원리로 부모를 닮게 되는지 오늘 그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포 안에 핵 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유전물질이 들어있죠? 자, 선생님이 그리는 이거 뭐죠? 자, 바로 우리 유전물질인 DNA입니다. DNA는 염기서열로 되어 있는데 이 DNA의 특정한 부분에는 우리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해요. DNA의 특정한 부분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서 배우겠지만 해독되어서 이거 암호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해독되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단백질이 역할을 하면서 아까와 같은 형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전자들 너무너무 소중한데 아무렇게나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DNA를 단백질을 이용해서 아주 잘 말아서 정리를 잘 해두고 있어요. 선생님이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이렇게 DNA가 단백질에 돌돌돌돌 말려서 이와 같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보호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꼬여있고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특정한 부분만 DNA가 이렇게 열려서 활동을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염색사가 분열 신호가 왔어요. 상처가 났다든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든지 아니면 성 호르몬이 분비가 됐다든지 해서 분열 신호가 오면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누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나눠서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반을 잘라서 반반씩 나누어 갖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을 복제를 해서 하나씩 나누어 갖는다는 것을 1학기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를 하면은 염색사가 결국에는 짧고 굵게 웅축되면서 복제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모양이냐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같은 게 두 개 붙어 있고 짧고 굵게 웅축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염색체라고 하고 염색체 안에 있는 이 각가닥을 우리는 염색분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염색분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열하기 위해서 복제해서 한 가닥씩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염색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 DNA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를 표시를 한번 해보면 이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A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있다면 같은 위치에 얘는 복제돼서 하나 더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이 A라는 유전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색체가 이렇게 한 종류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죠. 예, 이렇게 똑같이 모양도 똑같고 같은 위치에 A라는 똑같은 것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체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우리 생물체는. 자, 이러한 둘의 관계를 뭐라고 배웠죠?
네, 상동염색체라고 배웠었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상동염색체. 상동염색체의 정의는 모양과 크기가 같고 같은 위치에 같은 것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위치에 A라는 것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이것은 역시 복제돼서 하나 더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A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것이 A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어요. A-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선생님의 눈에 아까 쌍꺼풀이 있다고, 속쌍꺼풀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속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속쌍꺼풀을, 그러니까 눈꺼풀을 만드는 유전인자를 엄마로부터 하나, 아빠로부터 하나씩 받아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동염색체인데요. 자, 요거를 지우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쌍꺼풀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는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인자고 얘는 역시 복제돼서 하나 더 붙어있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 속에는 아버지는 쌍꺼풀이 없이 혹꺼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혹꺼풀 유전인자를 줬을 거예요. 같은 위치에 눈꺼풀을 만드는 유전인자가 들어있는데 엄마 아빠가 모양이 서로 다르다 보니 같은 위치에 같은 유전인자 있기는 하지만 만드는 결과인 형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네, 이때 이와 같은 관계를 아까 상동염색체라고 했고 이 안에 있는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다른 형질이 있다. 하나의 형질을 구별짓는 아주 뚜렷이 구별되는 서로 다른 형질이 있다면 쌍꺼풀과 혹꺼풀은 서로 어떤 형질이라고 말하냐면 대립 형질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모두 다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됩니다. 물론 예외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둘 중에 하나만 표현이 되는데 이때 표현되는 형질을 뭐라고 하냐면 우성이라고 말합니다. 표현되는 것. 그리고 표현되지 않고 숨어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쌍꺼풀과 혹꺼풀 중에서는 누가 우성이냐? 여러분 뭐가 우성일 것 같으세요? 네, 쌍꺼풀이 우성입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어떤 눈꺼풀로 표현이 되냐면 쌍꺼풀 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눈꺼풀이 어떤 모양이죠? 표현형을 말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쌍꺼풀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표현형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말하면 됩니다. 쌍꺼풀 아니라 쌍꺼풀이죠.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유전자형은 뭐냐? 유전자형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알파벳으로 표현해내는 건데요.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식은 왜 부모를 닮을까? 요거를 선생님이 크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있어요. 어머니는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냐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집니다. 그리고 46개가 2개씩 짝을 이루고 있죠. 1번부터 23번까지 다시 1번부터 23번까지 1번 2개, 2번 2개 이렇게 해서 서로 상동염색체가 존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2개씩 짝을 이루는 염색체가 46개 있습니다. 이때 이 N이라는 것은 한 생물체를 만드는 한 세트의 염색체라는 것을 선생님이 1학기 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의 염색체가 2세트 있다. 총 합치면 46개다.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 아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에는 46개의 염색체를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안의 핵 속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자식에게 내 것을 물려주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 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냐면 생식세포입니다. 어머니의 생식세포는 뭐냐면 난자고요. 아버지의 생식세포는 뭐냐면 정자예요. 이 생식세포를 만드는 특별한 분열을 우리는 배웠죠? 그 분열이 뭐였어요? 생식세포 분열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열 결과 염색체 수가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생식세포 분열을 다른 말로 무슨 분열이라 하죠? 감수 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식세포 분열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요. 생식세포 분열 또는 다른 말로
감수, 분열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이렇게 있었는데 난자를 만들고 나면 난자 안에는 염색체가 수가 줄어들어서 몇 개 들어있냐, 이렇게 거대한 동그란 것이 난자죠. 여기 안에 23개,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의 절반이 줄어든 23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고요. 이 23개는 1번부터 23번까지 종류별로 다 있는 그 23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N은23이라는 형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자라는 생식세포를 만드는데요. 이 정자라는 생식세포 안에는 핵 속에 이와 같이 N은 23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두 개가 수정을 통해서 자식을 만들면 EN은 46이라는 온전한 염색체 수를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식은 왜 부모를 닮을까요? 부모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전달해주는 세포를 만들고 그것이 결합해서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 즉 어머니,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멘델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거 아주 간단하게만 엿보고 다음 시간에 이 유전된 것이 어떤 방법으로 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까 하는데요. 이 용어 설명을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식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색 완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완두가 있어요. 자, 어떻게 유전되는지 유전의 원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황색 완두를 순종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완두가 심으면 꽃이 피고, 선생님이 예쁘게 꽃을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원래 완두 꽃은 이렇게 안 생겼겠지만 이렇게 완두가 꽃을 자라서 꽃을 피우고, 이 꽃이 식물의 생식기관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암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수술이 있는데요. 이 수술에서 꽃가루가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온 같은 그루 내에서 꽃가루를 같은 그루 내에 있는 다른 꽃의 암술 머리에 묻혀주는 것. 이렇게 이 꽃가루를 같은 그루 내에 있는 암술 머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것을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몇 세대를 계속 자가수분하여도 그 자식의 형질이 계속 같은 형질이 나왔다. 즉, 계속 황색 형질이 나왔다면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완두는 순종 황색 완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녹색 완두도 이와 같이 심어가지고 꽃을 피웠는데, 네,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이 꽃 중에서 한 꽃의 꽃가루를 다른 꽃의 암술머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것, 이것을 우리 아까 뭐라고 했죠? 자가수분이라고 해요. 얘도 역시 계속 같은 형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얘도 순종 녹색 완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황색 완두와 녹색 완두를 교배를 시켜줬어요. 자, 이 교배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타가수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꽃가루를 자, 여기 있는 암술머리에 이렇게 묻혀주는 거예요. 다른 그루에 있는, 그러니까 한 꽃의 꽃가루를 다른 그루에 있는 꽃에다 이렇게 묻혀줘서 이걸 타가수분이라고 하는데요. 각각 순종 이 식물들을 타가수분 시켜가지고 어떤 자식이 나오나 살펴보니까 황색 완두콩이 나왔어요. 모두. 자, 이때 이 자식을 뭐라고 말하냐면 잡종 1대라고 말해요. 잡종 1대에 모두 황색 완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둘 중에 황색 형질이 있었고 완두 색깔을 결정짓는 녹색 형질이 있었죠. 이 형질이 있었을 때 누가 표현됐나요? 황색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 된 거죠. 자, 이 겉으로 드러난 형질이 바로 우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성은 이 황색이 우성이 되는 거고요. 녹색은 뭐가 되는 거죠? 열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배운 단어들 다시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황색이 우성이잖아요. 자, 유전자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우성형질이 하나 정해지면 이 우성형질을 영어로 말해보세요. 황색, 노란색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옐로우라고 말하죠. 자, 그 영어로 우성형질을 말했을 때 맨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옐로우는 Y니까 이렇게 대문자로 쓰고, 근데 한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인자가 염색체 위에 있는데 그런 염색체가 이렇게 한 쌍씩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얘는 46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황색이라는 색깔을 결정짓는 유전인자가 염색체 위에 있는데 그것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쌍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요. 선생님이 이때 대문자 Y 2개 나타낸 거는 얘는 순종이기 때문에 열성인자가 전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전자형으로 쓰면 얘는 녹색이잖아요. 녹색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열성이었고, 그러면 얘는 우성에 대해서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근데 얘도 역시 순종이니까 이렇게 쓰고요. 특히 여기에 라지 Y, 대문자 Y가 오게 되면 무조건 대문자가 표현되기 때문에 녹색이 유전자형으로 표현하려면 이와 같이 소문자 Y 2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자식을 낳았다는 말이죠.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가지고 있던 유전인자 중에 하나만 생식세포에 전달해서 자식에게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라지 Y, 대문자 Y 중에 하나를 이쪽 황색에서 하나 줬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뭘 줬을까요? 소문자 Y 하나를 줬겠죠. 그래서 이 잡종 1대인 이 황색 완두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는 유전자형입니다. 유전자형. 그 표현된 형질에 유전인자, 들어있는 유전인자를 알파벳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유전자형이고, 이것의 표현형을 쓰시오 하면 여러분 표현형,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형이 이렇다, 표현형을 쓰시오 라고 하면은 아까 대문자 Y가 표현형이 뭐였죠? 황색이었죠. 소문자 Y는 녹색이었는데 두 개가 동시에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형질, 그게 뭐라 그랬죠? 황색이 우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의 표현형을 쓰시오 하면은 뭐라고 쓰면 되냐면 황색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질문들이 다 해결이 되었나요? 예, 다음 시간에는요, 유전된 이 물질들이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발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그 중에 멘델이라는 사람이 밝혀낸 그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